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3-307-116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적극.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3.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이는 법률상 당연 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4-324-972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관제인의 부인권은 파산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 파산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 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 재단의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2.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 적극. 회생 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헌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 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 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 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 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의 배당 방법.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5.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을과 병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 후 개시된 위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서 갑에게 을 지분의 경매 대가가 배당된 다음 잔존 채권액은 병 지분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되었으며 병 지분의 남은 경매 대가는 병으로부터 잉여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정주식회사에 배당되었는데 을의 파산 관제인이 위 아파트 중 을 지분에 관한
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갑이 을 지분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은 돈을 을의 파산 관제인에게 반환하게 되자 갑이 정회사를 상대로 정회사가 갑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파산 관제인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갑이 을 지분에 관한 우선 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갑의 피담보 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그와 함께 소멸한 병 지분에 관한 갑의 우선 배당권은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 회복되므로 위 경매 절차에서 갑의 피담보 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 보증인인 병 지분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갑은 위 경매 절차에서 갑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수령한 정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5 다 210-218 판결 사건명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 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전부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에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
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5다 211106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 행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 행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동불법 행위에서 공동불법 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021년 7월 27일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 손배법이라 한다. 자동차 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 각 호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이는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 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구자동차 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즉 각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보험회사가 자기 차량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 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 부담금과는 구별된다. 사고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 모두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후자의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 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 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각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 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 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4. 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을의 차량을 충돌한 후 병이 운전하던 이륜 차량을 충돌하여 병이 사망하였고, 갑의 보험자인 정보험회사가 병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을의 보험자인 무보험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회사는 무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중 을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무회사가 정회사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정회사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사고 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0일자 2024그 834 결정. 사건명 승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1. 민사실정법 조항의 물리 해석 또는 논리 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률의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한계. 민사실정법 조항의 물리 해석 또는 논리 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 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 절차가 상속 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07조는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와 별도로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 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 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 하고 상속인은 한정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이와 달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채무자 회생법 제308조. 이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법의 체계, 입법의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고 채무자 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 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23조.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 절차가 속행된다고 해서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파산 재단과 파산 채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와 달리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1항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법 제435조. 셋째, 위와 같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채무자 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속행되는 파산 절차와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법 제307조에 따라 파산 선고가 있는 때의 파산 절차는 파산 재단과 파산 채권 등 청산의 대상 및 파산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같지 않다.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파산 선고 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파산 선고 후 상속이 개시되어 속행되는 파산 절차의 경우에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한정 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상속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인 사이에 상속 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 재산 파산 절차에 한하여 한정 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한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대법원 2026년 4월 10일자 2025-9429 결정 사건명 부당이득금 항소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2항에 따라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 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02조의 3,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2항에 따라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제402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 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이 길로 만료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2-225606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철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 업체인 을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갑 회사의 제철소에서 냉연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이 갑 회사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220034 판결 사건명 자재 임대료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 및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 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서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 공사 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220-126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집행권한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한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 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집행권한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 제3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한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한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 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 계약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 보호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 권한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 권한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다 220-131 판결 사건명 집행문 부여의 소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관할 법원인 제1심 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 전속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 강제 결정에 관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준다 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이란 집행 권한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 관할로서 성질상 전속 관할에 속한다. 사물 관할 역시 직분 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 권한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 권한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 강제 결정에 관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자 2025마 8934 결정 사건명 가처분 2의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 손으로서 적장 자손을 말한다.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 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 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갑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장손인 병과 을의 차남인 정 사이에 병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정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정이 수십 년간 종손, 제사 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갑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정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되었으나 갑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정이 갑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이 갑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정이 위 승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으로부터 갑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는 갑 종중이 정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갑 종중의 이사 인준 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정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3-2 54761 판결 사건명 원천 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1. 조약의 해석 방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조약은 전문, 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의 문헌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열거한 특허, 기능, 기술, 기능 등의 재산 등을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유상 처분함으로써 얻는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 대가만을 가리킨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을 비롯한 개별 조항이 적용될 경우 위 협약 제6조 제9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는 소득의 원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소득 유형별로 각각의 소득 원천 판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 원천은 각 채약국의 법에 따라 그 채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은 제8조부터 제26조까지 각 소득 유형별로 해당 소득 유형의 정의나 과 면세, 제한세율 등에 관한 상세한 개별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중 제16조 제1항은 일방채약국의 거주자는 부동산의 매각 등 각 호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채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조세 협약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한미 조세 협약 제16조 제1항을 비롯한 개별 조항이 적용될 경우 위 협약 제6조 제9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문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의 의미, 기술 등 노하우는 1976년 위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 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 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 영문 본상 캐피털 에셋,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한미조세협약의 문맥,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조약 체결 당시 쌍방채약국이 인식한 바와 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약 체결 당시 채약 상대국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미국 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조약 체결 당시 해당 용어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 Capital Asset Define 자본적 자산의 정의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하면서 자본적 자산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재고 자산 또는 납세자가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등 제1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 제2호 납세자가 창작한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 창작물 등 제3호 재고 자산 등 판매로 인해 취득한 매출 채권 등 제4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 제5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에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에 열거된 재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는 감가상각, depreciation, 감가상각이라는 제목 아래 제-A항에서 1.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2.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는 재산의 소모, exhaustion, 마모, wear, 파손, tear 또는 진부화, obsolescence, 진부화에 관하여 합리적인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어느 무형 자산이 대중의 취향이나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효용을 상실하리라는 점과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합리적으로 증명되는 한 유형 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미국 판례 태도를 보태어 보면 기술 등 노하우는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에서 정한 감가상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의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 체결 당시에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를 참고로 하였을 때 한미 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갑 미국 법인이 연구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이전받은 을 주식회사가 갑 법인에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갑 법인이 위 기술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 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노하우 등은 갑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2-35623 판결 사건명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적격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법인이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범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이 정한 공제 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 구법인세법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인세법 제13조 제44조의 3 제2항 제45조 제113조 제3항 제1호 구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문헌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격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법인이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2월 결손금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이 정한 공제 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합병 법인과 피합병 법인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병 법인 전체의 소득 금액에 구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의 공제 한도 비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 한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2-35626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가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 제34조 제3항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 내용과 과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 예식 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장식에 대한 수입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장식을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위 꽃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갑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위 꽃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 예식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4도 12341 등 판결 사건명 특수협박 등 1.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갑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 2개, 각 칼날 길이 9.7cm, 과도 2개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갖고 갑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상 계단을 걸어 올라가 갑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물건들을 놓아둠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갑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갑을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도 12357 판결 사건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 국내 결혼중개업에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하고 수수료, 회비, 그 밖에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가 되는 사업주. 국제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결혼중개업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 금지 규정인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및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의 문헌과 형식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이 그 적용 대상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정하여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그 의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란 결혼중개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에 신고를 하거나 국제 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하고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 결혼중개업에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고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벌 규정의 취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 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반 행위에
이익 귀속 주체가 되는 법인 사업주인 결혼 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양벌 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결혼중개업법 제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제2항 제6호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이하 벌칙 규정이라 한다.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해당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벌칙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에 양벌 규정 등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가 되는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혜택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법인의 직접 책임 또는 자기 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 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공소 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성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 사실과 적용 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 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 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 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 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54조 제3항에서 공소제기 시 공소장의 죄명,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98조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제1항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송 계속 중 공소 제기한 범죄 사실에 대한 법률적 구성이나 적용 법률이 달라질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정해두고 있다. 공소장에 이와 같이 적용법조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 기능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동적, 발전적인 성격의 형사소송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 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성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6도 477 판결 사건명 도박공간 개설 등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헌과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자 개념에 관한 합리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관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각 처벌 조항은 수범자 및 금지 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 요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 요건으로서 한 개의 행위가 각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6도 2108 판결 사건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에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 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